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 지은이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 토미입니다. 트위터 팔로워 38만 명, 2030 독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정신과 의사, 일본 정신보건지정의, 정신신경학회 전문의로 15년간 정신과 클리닉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15만 명 이상의 내담자를 만났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면서 환자들의 우울과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트위터에 우울, 불안, 용서, 인간관계 등에 대한 짧은 글들을 올렸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복면을 쓴 채로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출연하는 괴짜 의사로도 알려져 있다. 정신과 의사 토미가 알려주는 1초 만에 불안감이 사라지는 말 등의 책을 썼으며 3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저는 15년간 15만 명 이상의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두 가지 질문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도대체 운이란 무엇일까? 운 좋은 사람이 정말로 따로 있는 걸까? 신기한 것은 정신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도 유난히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표에 맞게 또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말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법이거든요. 왜 특정한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처럼 보일까요? 27세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사람들의 축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렵다는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축하해주니 고맙긴 한데 한편으론 기분이 안 좋아요. 축하한다는 말의 끝에 꼭 이런 말을 덧붙여요. 운이 좋았나 보네. 경쟁률 치열하던데 네가 무슨 수로 거길 들어간 거야? 거기 윗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어? 정말 밤잠 줄여가며 애써서 취업에 성공한 건데 그렇게 말하니 제 노력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A씨는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서류 전형에 응시할 때도 회사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각 회사에 맞게 프로필과 소개서를 다시 썼고요. 특히 이번에 합격한 회사는 최근 업계의 동향과 신사업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영상 자료까지 만들어 제출했다고 합니다. A씨는 절대 운이나 누군가의 덕을 보고 취업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목표가 분명했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입니다. 모든 물고기에 같은 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잡을 것인지에 따라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잘 잡히는 위치와 시간도 따로 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적절한입니다. 적절한 생각과 행동을 실행하라는 말입니다. 방어기제는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 박사가 생각해낸 개념입니다. 그대로 현실을 인정하면 괴롭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을 가공해서 괴로움을 완화하는 마음의 작용이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 탓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기제 중 하나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운 탓, 남 탓으로 돌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어기제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정말로 아무런 생각도 바람도 계획도 없으면서 한탄만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누군가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평소의 생활 태도, 사고,
행위가 쌓이면서 점점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안다. 둘, 흔들림이 없다. 셋, 유연하게 의지를 변화시킨다.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무엇을 얻어야 기쁜지 스스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것도 좋구나, 부럽다. 저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는 것은 환경에 맞게 목표를 조금씩 수정할 수도 혹은 그 목적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사람은 운이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상담을 하고 지켜본 결과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당연하고 정직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운이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시간대별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대단한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낮과 밤이 바뀌지 않은 그 정도의 기본적인 성실함이어도 충분합니다. 둘,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과 운이 무슨 상관일까요?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잃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당신이 중요한 자리에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셋, 돈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도박이나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야 할 돈은 정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돈을 그 자체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인생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삶의 다양한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지게 하고 싶다면 규칙적으로 생활한다. 시간을 잘 지킨다. 돈을 소중하게 사용한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이 나쁘다는 것은 행운이 따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연애 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연애 운을 바라는가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이상적인 연애인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신이 연애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어떤 연애 운을 바라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친구가 나는 애인이 끊이지 않아 라고 말하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성실한 사람과 잘 사귀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어제 또 고백을 받았어 라고 말하면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럼 너는 어떤 연애가 하고 싶은데? 라고 물으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합니다. 연애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라고 한탄하지 말고 나는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을 갖추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 운동 등의 취미 활동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시도합니다. 활발한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글쓰기 모임, 독서 모임, 와인 동호회 등도 좋습니다.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만들어서 인간관계 영역을 넓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간관계를 넓히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그들을 대하느냐입니다. 상대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청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연애 유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복권에 당첨된 후 오히려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합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생각, 낭비하는 습관 등 기본적인 사고와 행동이 잘못됐으니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 사고와 행동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다음에 또 복권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생각과 행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의식적으로 멈춤을 만드세요. 부정적 사고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해도 잘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학습해버리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결국에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화된 부정적 사고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강제로 생각을 멈추세요. 최소 1시간이라도 다른 일을 하며 머리를 환기하세요.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쐬어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화된 부정적인 사고의 고리가 느슨해집니다. 이때 마음을 다잡으세요. 전에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어. 그렇게 다시 도전해서 일이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운 좋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노력이 무슨 소용인가요? 하지만 남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의 결과만을 볼 뿐입니다. 온천을 찾았다 라며 기뻐하는 누군가를 보고 부러워하고 허탈해하지만 수개월간 땀과 진흙 범벅으로 땅을 파내려간 노력과 끈기, 고통의 과정은 알려고 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을 그저 타고난 행운아로 정의하지 마세요.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을 정확히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기 위해 행운을 놓치지 않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남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세요. 자신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을 쌓아나가면 됩니다. 정신과 의사는 결국 운을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봅니다. 본인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운이 좋고 나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운은 사람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은 나의 노력에 달려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위 사람들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받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는 나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 하나가 가볍게 던진 조언이나 권유로 쉽게 마음을 결정해버린 적이 있지 않나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바르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할수록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가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함께합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에너지를 공유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가요? 모여서 한탄만 합니다. 설사 누군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어도 귀를 틀어막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거 텔레비전에서 어떤 전문가가 안 좋게 얘기하던데 진짜 확실한 거예요?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가 그러는데요.
그런 거 하면 망한대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 된다는 스위치가 켜져 있습니다. 실행해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그들의 노트에는 X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해서 좋은 일이 늘어났는가? 그 사람과 함께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는가? 만나면 늘 부정적인 얘기만 나누게 되고 헤어지고 나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가 하고요.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역시 상대의 생각과 행동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스스로의 운을 좌우하는 그 이상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역시 나의 미래를 좌우하는 법입니다.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자기만 좋으면 그만인 사람입니다. 흔하게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힘들 때마다 당신을 자주 찾는 친구 또는 가족이 있나요?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자신을 찾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반대로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찾았을 때 그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도 살펴보세요. 둘째, 당신의 생각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너는 그런 거 못하잖아.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자주 말하는 사람이 당신 근처에 있다면 정말 최악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기본은 관점과 분석입니다. 하나,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관점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있으면 즐겁다라는 생각만 할 뿐 상대가 얼마나 나를 배려하고 있는지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소홀하게 여기고 상대도 나와 있을 때 즐거운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점점 당신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게 되겠지요. 둘,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분석입니다. 상대방은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도 않고 나와 같은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고 배려해 준다면 설령 그것이 어긋날지라도 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전해져서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싫은 사람, 왠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 이유 없이 거슬리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그런 기분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하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이, 마음이 경계심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허용하지 마세요. 그냥 관심을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우리 집 사람들은 원래 안 돼. 헛꿈 꾸지 말고 너도 정신 차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운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가족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말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반대로 긍정적일 때는 좋은 반응을 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행동까지 바꿔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기회를 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운이 좋아지게 하는 동반자를 발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대에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답이 핵심을 찌른다면 그 상대는
운이 좋아지게 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내 손으로 온전하게 키우고 싶지만 커리어를 놓치고 싶지도 않아. 나는 지금 하는 일이 좋거든. 정말 고민이야. 많은 여성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민입니다. 이런 진지한 얘기를 던졌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벌써부터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왜 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무슨 소리야? 애 키우려면 당연히 일은 그만둬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우리가 별다를 줄 알아? 상대의 답이 이와 같다면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지한 고민에 진지하게 응해주지 않는 것이지요. 진심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이 잘 풀릴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나도 고민해 볼게. 이런 성의 있는 대답과 열린 자세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신혼집을 구할 때 주변에 괜찮은 어린이집이 있는 곳인지 확인해서 또한 이처럼 현실에 근거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면 됩니다. 성의 없는 대답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의 생각과 행동은 나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동반자의 운은 곧 나의 운입니다. 행복이란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지점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족스러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먼저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합니다. 소중한 것을 이미 갖고 있다면 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면 소중한 것을 갖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합니다.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소에 조금씩 바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무언가를 바꿔봅니다. 하루에 하나씩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건 어떨까요? 평소와 다른 길로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30분 일찍 잠을 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 일은 그만둡니다. 불안할 때는 타인에게 다정하게 대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좁은 골목이나 인산 이내를 이룬 대로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치면 한쪽으로 길을 양보합니다. 사무실 바닥에 떨어진 휴지가 보이면 줍습니다. 복사기에 종이가 비어 있으면 먼저 채워둡니다. 문을 나설 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줍니다.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양보와 배려가 담긴 행위, 딱 그 정도입니다. 심란할 때 이런 의식적인 행동들을 반복하면 마음속에 자그마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는 이유는 어쩌면 자신의 불안한 내부가 아닌 외부의 선의로 시선이 향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려봤자 기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행동해야 기회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10월이라고 하면 저는 달 구경이 떠오릅니다.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당시 동반자가 갑자기 저에게 개기월식을 함께 보러 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는 원래 자연경관의 무심한 성격이라 예전에 제가 반딧불이를 보러 가자, 꽃구경을 하러 가자라며 졸라도 그다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계기월식을 보러 가자고 청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함께 달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고향집에 내려갔을 때라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 셋이서 계기월식을 보았습니다. 모두 끝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동반자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너무 예쁘더라. 나중에 달 구경을 할 기회가 있으면 또 보러 가자. 동반자는 그 후 2년 정도 흐른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계기월식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는데 그때 귀찮아하지 않고 함께 달 구경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떠오르는 것은 사소한 순간입니다. 귀찮은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운은 좋은 사람과 함께 온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명이 낚시광입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는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주말 이틀은 당연히 연속 낚시를 가고 평일에도 가끔 시간을 내서 가는 광적인 몰입을 하다 보니 10년 만에 낚시꾼으로서는 스스로 톱클래스라 자부하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돈도 수억을 썼는데 그 집 방 하나가 온갖 낚시용품으로 가득하더군요.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서 낚시에도 실력이 있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 지인 말로는 본인은 보통 바다 낚시를 하는데 10여 명에서 20명 정도가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하루 낚시를 하면 포획량 기준으로 대부분 1등을 한다는 겁니다. 2등을 해본 적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낚시 후 잡은 물고기를 즉석에서 선장이나 시장에 팔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낚시를 시작한 초기에는 여러 상자 가득 담아와서 집에 쟁여놓고 온갖 생선 요리를 해먹고 주변에도 나눠줬지만 몇 년을 그렇게 하니 가족들이 생선 요리는 질려서 먹지를 않고 지인들도 사양하더라는 것이죠. 저도 그 집에 가서 새로 장만한 김치냉장고 2개 가득 담긴 냉동 생선이나 갑오징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얻어먹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 먹어치우는 속도보다 잡아 쟁여놓는 속도가 빠르니 당할 수가 없죠.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낚싯대와 똑같은 미끼를 쓰는데 그리고 같은 배에서 낚시를 하는데 포획량이 다를 수 있을까요? 확률적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지인의 답은 이랬습니다. 낚시를 잘 하려면 물고기가 미끼를 많이 물어야 한다. 그런데 물고기 종류와 그날의 날씨, 기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의 크기와 흔들림이 다르다. 특히 중요한 것은 흔들림인데 특정 물고기 종류가 좋아하는 흔들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하고 손으로 그 흔들림을 잘 만들어내는 노하우가 낚시왕의 비결이다. 그리고 무는 순간 잡아채서 실제로 포획하는 것도 많은 노하우가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비결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배웠나 물어보니 남들에게 듣기도 했지만 워낙 많은 시간 낚시를 하다 보니 몸으로 체득한 요령이라고 했습니다. 미치면 미친다는 말이 사실이구나 싶었습니다. 낚시 왕의 비결은 낚시를 잘하기 위한 적절한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죠. 내가 바라는 것을 잘 판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고 몸으로 꾸준히 실행하는 것.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 당연한 것을 알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괴로워하죠.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말도 안 되는 행운을 만나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는 합니다.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보는 경우죠. 그런 극소수 사례를 빼면 제가 알고 있는 운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 딱 하나를 꼽으라면 노력이었습니다.
그 노력이 언젠가 자신의 운을 개척하는 힘이 됩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노력하는 작은 것 하나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을 철저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만나기로 한 시각에 늦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저는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늘 하는 방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네이버 지도로 출발 지점과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검색합니다. 그럼 소요 시간이 나오죠. 중간에 반드시 버스를 타야만 한다면 그 버스의 운행 간격도 확인하고 특히 휴일에 운행 간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합니다. 운행 간격이 큰 버스는 위험이 높아서 최대한 피하는 편입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서울에서도 어디에서 어디든 가려고 하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소요됩니다. 지도에서 검색한 소요 시간에 저는 30% 정도의 여유 시간을 추가합니다. 1시간 거리라면 1시간 20분 전에 출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세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1번은 우선 예정대로 20분 전에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이땐 화장실도 여유 있게 미리 다녀오고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초면이라면 만날 분과 나눌 대화를 미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하고 나의 표정과 심신 컨디션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한껏 웃기도 하고 즐겁고 흥미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도 초면인 경우에 한결 만남이 잘 풀리는 걸 느낍니다. 2번은 우연히 환승이 딱딱 맞아떨어져서 예정보다 3, 4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1번 스케줄을 좀 더 여유 있고 풍성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환승도 꼬이고 중간에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도 다녀오는 등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여유 시간 20분을 거의 다 사용하고 약속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합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일찍 나오기를 잘했다 싶지요. 약속이 10번 있다면 경험적으로 1, 2, 3번이 각각 7대 2대 1 정도 있습니다. 전엔 시간 약속에 늦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명상을 배운 후로는 그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제대로 잘하면 그뿐이지 남의 인생에 함부로 간섭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는 약속이 생기면 누구나 저처럼 사전 준비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약속 장소까지 지도를 확인하고 노선과 여유 시간까지 확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무척 놀랐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약속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지? 하고 말이죠.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어림짐작으로 소요 시간을 측정하며 다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 경우 약속 시간에 맞게 도착해야겠다는 생각과 경로와 시간을 계산하는 행동 모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지요. 오늘 소개한 이 책은 정신과 의사가 운이 좋은 사람들을 분석한 독특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결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생각과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좀 허탈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습 복습 잘하면 우등생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저는 예습 복습을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등생인 적이 한 번도 없었나 봅니다. 이 책 저자가 말하는 3단계는 목표 설정, 준비, 실행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런데 첫 단계인 목표 설정에서부터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걸 보면 나도 이걸 하고 싶고 저 사람이 저걸 하면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랬죠.
목표 설정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지금 내 심신에 불편한 점이나 괴로운 점이나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나의 삶에 불만족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해소될 것인지 마음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그 상태로 옮겨가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의식주 등의 생리적 욕구, 건강과 결혼 등 안전의 욕구, 직장이나 모임에 속하기를 원하는 소속감의 욕구,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존경 등 존중받기를 원하는 욕구,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실현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걸 뭉뚱그려 간단하게 줄이면 나의 생존, 타인과의 연결,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꽃이나 동물의 세계에 아름다움의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삶도 각각 고유한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돈이나 지위 등 외적인 기준으로 남보다 더 나은 상태이기만을 바라고 그 상태가 되면 만족스러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사람들도 그것이 진짜 자신이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내면이 허무하고 불안합니다. 나는 어떨 때 행복한 사람인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보람차고 뿌듯한가? 이것을 아는 것이 자신의 참된 자아 실현을 위한 시작점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선 뭐든 해보는 수밖에는 없겠지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할 수는 없고 자신이 어렸을 때 즐겼던 것, 하고 싶었던 것, 하지 못해 아쉬웠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려서 시도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간 연극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무대 연기를 해보았고 그 과정에서 연기나 연극이 제가 일생을 바쳐 추구하고 싶어하는 종류의 소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연극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것에 아무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배우로서 무대에 서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생에 해보고 싶은 일 10가지만 추려서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6개월이나 1년씩만 도전해 봐도 됩니다. 10년이면 긴 시간 같지만 내 일생의 보람을 찾는 과정치고는 짧은 시간이죠. 오늘 새벽 꿈에서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병원에 계실 때의 모습이었는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더 이상 항암을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제가 달래며 설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껴안고 달래다가 저는 문득 제가 꿈속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오래전에 죽었다는 사실이 꿈속에서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이라도 내 눈앞에 엄마가 살아서 있으니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꿈이 깨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고 바로 이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려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고 엄마의 대답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쩐지 눈물이 좀 나오려 했는데 바로 그 순간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이미 끝난 엄마의 삶에 대해 아쉬워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감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하루 종일 울적했을 수도 있겠지만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품고 나니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어서 엄마 생각이 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더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만 집중하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읽다 보니 행운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도외시한 채 그의 성공과 행복을 우연한 복불복의 선물로 치부하는 도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노력하지 않는 삶에 대한 반성은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셈이죠. 프로이트가 말한 방어 기제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최대의 원수인 셈입니다. 다시 한번 나나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하는 생각이 들게 한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